농민운동,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에 앞장섰던 경북 상주에서 상주 지난번에 김주영 그 후보 왔죠. 노총 위원장 했던 그분도 상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꽃감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지면서 지역운동을 기농했죠. 그러니까 26년 동안 기농하면서. 우리 사회 농민분들이 한 몇 분 되십니까? 지금 한 110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10만이나 되는데 110만 가구. 110만 가구. 옛날에 농민가 하면 300만 뭐 그게 했는데 그때는 3천만. 그때는 아니가 700만 정도 됐습니다. 지금 3천만 저기구나. 아 그는 저기 그는 그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 곱하기 4하면은 곱하기 4가 아니고 260만 명 정도. 260만 명. 어르신들만 사시니까. 아 그렇지. 260만 명을 지금 대표하는 농민 국회의원이 딱 한 분. 딱 경북 출신의 김현권 의원. 아 그러네. 말고 없어요. 옛날에 강기가 의원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 대표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직 제 이름을 소개 안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려는 분이 아니야. 여기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재선거가 열리는 시장 재보궐선거에 상주시장 재선거에 나서고 있는 조원희 후보. 조원희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니 아까 6시 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할 게 없을 거야. 상주에서 쉽지 않아. 또 코로나 정국이야. 아 그러네 또. 경북 어렵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그래서 좀 그 얘기도 좀 마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또 조은희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이렇게 좀 스토리. 저는 이제 경북 상주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이제 10살 때 뭐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었어요. 10살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시골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27년째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내려가자마자 이제 농민의 활동,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 뭐 귀농귀촌인들을 상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소농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농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지역을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만드는 뭐 로컬 푸드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까지 이제 벌여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좀 농민회는 몇 분 정도나 활동하세요? 농민회 회원들이 많을 때는 한 8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농촌 고령화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 인구들이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로컬 푸드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됩니까 상주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귀농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귀농인구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꺾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귀농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13년, 14년, 15년 요때 이제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점이었다가 지금은 약간씩 꺾이긴 했지만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도시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농촌으로 이렇게 삶의 근거지로 옮기려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후보님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꿈이 저는 농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네. 다들 안 믿으시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 뭐 반대를. 부모님이 농사를 크게 지으셨나요? 크게 짓지는 않으셨어요. 조금씩 읽어가면서 노력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농장을 그러니까 만드셨어요. 이 생명을 키운다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뭔가 이렇게 뭐 느낌이 있었으니까 농부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이제 유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6월 항쟁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농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고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릴 때에도 어쨌거나 저는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운동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때 이제 보통 되게 농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농사 지으면서 농활 온 사람 대학생들도 맞이해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93년도까지 농화를 다니다가 예. 94년도부터 농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느 대학이 거기는 옵니까 상주는? 처음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여러 다시 이제 군데. 경북대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이제 왔었죠. 지금도 그러면 농화를 하나요 대학생들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했던 농활과는 이제 좀 많이 다르고, 예, 숫자도 많이 줄고, 많이 줄고. 예. 참 농활이 의미가 있는 건데 많은 대학생들이 농활에 많이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 좀 좋아하고 싫어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유연하지만은 이제 속으로는 자기 심지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아까 이탄희 판사님 말씀하신 외유내강 이런 분들?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렇게 원칙에 맞는 얘기만 하는 거는 굉장히 쉽고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에 맞는 그 심지는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멋있죠. 전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본인의 성격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그 내성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 많이 변했죠. 특히나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의 성격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변한 거죠. 이 농민운동 투신한다는 게 원래 이제 꿈이 아까 농부였지만 막상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 서울로 보내놨더니 고향으로 내려온다 이걸 또 좋게만은 안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는 다 반대. 지금 아까 이제 귀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귀농이나 투신이라고 했죠. 네. 그때는 이제 그 서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시골에서 이제 고향에서 보기엔 낙향이죠. 낙향. 서울의 운동권들은 투신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농사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으면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또 이제 지역이 이제 경북이고 그리고 저희 마을이 제가 풍양조가인데 우리 일가들 집성촌이거든요. 이게 마을에서조차도 조원이가 저 데모하다가 농사지으러 오더만 농민의 저 활동하네 저거 농민의 활동하면 안 된다. 문중에서도 막 총회를 할 때 결의를 하고 이랬었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 김양배 씨. 이야 그렇구나. 근데 저기 실제로는 그 농가 소득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내려와서 활동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활동을 했을 텐데. 그렇죠. 열심히 참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어떻습니까? 뭐 이게 진폭이 많이 있죠. 농업도. 그럼요. 이제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한 해 농사는 처음에 이제 봄에 씨를 뿌릴 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거두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내 손에 이제 얼마가 남느냐인데 그걸 갖다가 늘상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 94년도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막바지 협상이 막바지로 이제 진행되고 개방 농장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거든요. 이 개방 농장과 함께 이게 농업 구조 조정이 함께 뒤따른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이제 큰 앞으로 진짜 기후 변화가 되면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농사 지을 사람도 많지 않고 정말 그 농민들 스스로도 위기감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그 현재 우리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대부분 다 쌀이죠. 그렇죠. 쌀이 한 쌀을 빼고 100% 나면 이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근데 이제 수입이 이제 무한정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위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만은 이제 쓰나미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그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지 않아요. 실제로 네. 거의 7, 80대 어르신들이 많은 거고 지금 농민들이. 그렇죠. 그러려면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 보면 특화작물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막 판매한다든가 이런 유통을 좀 바꾸고 다각화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속에서 뭐 성공한 분들만 많이 나와요. TV에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게? 농가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양극화가 심하구나. 상위 20%, 하위 20% 차이가 15배나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매우 심한데 청년 농부들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부모가 이제 기반이 있는 집에 후계 세대들은 나름대로 이제 살만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아무 기반 없이 들어오는 청년들은 또 쉽지 않죠. 그렇군요. 우리 조은희 후보도 여쭤볼게요. 상주는 한마디로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상주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이제 경상도가 상주와 경주가 합쳐서 이 경상도예요. 아, 그렇죠, 경주와 그렇죠. 상주가. 예.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이제 농업 도시고 그래서 농업 총생산액이 이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요? 예. 꽃감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꽃감으로 알려졌죠. 예, 예. 예. 그 외에도 뭐 한우라든지 쌀이라든지 거의 안 하는 농사들이 없습니다. 한우가 되게 싸대요, 현지에서 먹으면. 경북에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죠? 한우 먹으면 얼마 가지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한우를? 요즘에 이제 조금 한우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뭐 한 절반에서 그러니까, 절반. 3분의 2 가격 이하로 드실 수가 김어준 있죠. 총수 꼬셔갖고 예, 돈도 많이 버는데 그쪽에서 한번 네. 먹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좀 아시다시피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고령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뭐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1억을 보니까 여러 뭐 대통령상이라든가 대통령 표창 뭐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뭐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마을 일을 하면서 마을 일. 지역 공동체 사업 가지고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런 게? 수상이나 표창 이런 게 많이 있는 편인가요? 예, 뭐 자꾸만 이제 그 사기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주는 거 뭘로 같아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에서? 저희는 마을이라고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농촌 마을에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역활동, 농민운동 하다 보면 시민들의 정치의식이나 공동체의식 뭐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맛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뛰어들어서 지금 한 26년 지역에서 이제 부지런히 활동하셨는데 시민들의, 농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은 바뀌고 있는데 순간순간은 좌절하게 되죠. 순간순간은 좀 힘듭니다. 힘이 들지만은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조금씩 아주 더디게 이렇게 변화하고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논리로 이게 설득이 안 되던가요? 뭐 얘기하다가 잘 되다가도 여기서 딱 막힌다 하는 점이 뭐예요? 경상도 상주면 또 특히나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전에 이제 가져왔던 이제 정치 세력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박정희, 박근혜 이런 사람들과 본인을 일치시켜 놓고 살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박근혜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럼요. 지금도? 예. 그럼 짠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짠하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나하고 이제 동일시되는. 동일시대.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욕하게 되면 나를 욕하는 게 아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친박신당이 깃발을 들면 상주에서 몇 프로 나옵니까? 글쎄요. 예상하기에. 그거는 생각보다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한국당이 승리를 해야 하니까 미래통합당이. 네네. 그렇지만 의식의 흐름들 속에서는 박근혜에 이제 대한 향수나 지지세는 뭐 한 20~30%는 돼 보인다 이런 느낌이세요? 아마 더 될걸요. 된다? 더 될 거라고 봅니다. 평균 연령이 몇 세예요, 거기가? 우리 유권자들만 따지면은 지금 유권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시니까요. 재선거가 치러졌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졌나요? 일단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자유한국당 그 시장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여기 처음이었나요? 재선거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죠. 그 전에 이제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또 이제 부인의 금품 살포를 해서 또 재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금품 살포.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금품 살포 문제예요. 예. 돈 문제구나. 네. 그러면 보통 이 정도로 두 번이나 재선거가 있었으면 대개는 심판하는 정서도 좀 있잖아요. 그 당에 대한 공천을 잘못 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법한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표출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지역사회가 또 작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순간 또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검열 이런 것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어렵죠. 네, 요즘에 진짜 대구 경북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상주도 그렇습니까? 예, 상주도 지금 확진자가 13분이 나오고 13분이요? 이게 특별 관리가 지금 그 자가 격리라든지 지금 이제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0여 분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생활들이 안 되는 마비가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들이 마비가 된 거죠. 시내 차도 없고 원인은 다 규명이 좀 됐습니까? 우리 확진자들이? 확진자들은 이제 신천지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또 나오긴 했는데 이스라엘 선진 방문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네,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거기에 이제 2차 접촉 되신 분들 뭐 이렇게 돼서 야, 그럼 심각하네요. 거기도. 네 매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뭘 원하세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 공급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구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계나 그 계속해서 이제 경영을 위한 자금을 갖다 긴급하게 한다든지 지금 빨리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책.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천지 이 명단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적성을 띄었잖아요. 근데 권현진 시장이라든가 저거는 지금 이철우 지사죠. 뭐 이런 쪽은 그렇게 뭐 적성 안 띈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책임져야 될 것들인데 해결은 도시의 지자체장들이 더 이제 빠르게 이제 해결하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지금 준비 수준이 좀 넘어섰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상주시청이나 이런 데 이제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게 보이죠, 공무원들도. 힘들죠. 지금 고생하죠. 고생을 하는데 준비 상태가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유에 닥쳐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상대를 정해가지고 뭐 혐오의 방식으로 배제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 풀어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게 생각. 조원희 후보는 시대 정신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중단 없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또 반개혁과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중단 없는 개혁을 이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거 특히 분단 이제 체제 극복. 경북이 대구 경북이 이런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 경북이 이렇게 된 그 보수의 성지처럼 보수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보수를 참징하는 이런 세력들의 이제 성지가 된 건 사실 분단 체제에 기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대구가 한때는 동양의 모스크바였는데 진보 1번지였죠. 해방 그리고 직후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 갖다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어쨌든 개혁을 위해서 근본적인 체제 이게 분단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 시대 시급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알겠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조은희 후보도 이 원래 이제 선거에 처음 나오신 거죠? 제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농민회 회장 뭐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선거를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추대죠. 그거. 추대.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이게 때문에. 선거에 막상 뛰어들 용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특히 상주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 뭐 용기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고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7대 이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나 이게 전부 재선거를 하게 되는 또 상주가 이런 일로 해서 이제 외부에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이 부끄러움은 시민들 몫으로만 남고 늘 그 당의 후보들만 이렇게 또 다음 선거에 또 재선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만 하더라도 9분이나 나와가지고 빨간 잠바 입고 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분홍색 잠바로 바꿔 입고 지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9명이나 나왔다. 네. 뛰어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선거에 뛰어들 때 보통 이제 약간 그 경북이나 대구 쪽에서는 조금 진보적인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뭐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민운동 하셨던 분들은. 근데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민주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선택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상황이 이제 상주뿐만이 아니고 경북 상황이 다 그렇지만은 험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이제 큰 텐트 아래서 힘을 다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반대는 없었습니까? 같이 농민운동 했던 분들 중에서는?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민주당을 마음에 다 들어 하지는 않죠. 지금 현재의 민주당을 보면은 특히 이제 농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그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는 큰 차별성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집불금이나 이런 거 올려줬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변화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씩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뭐 이럴 때에서 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FDA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워낙에 이제 험지다 보니까 서로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원희 후보는 어떤? 저는 뭐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는 그 이탄희 판사님 말씀이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북에 이제 그 뭐죠 미래통합당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헷갈려요. 미래통합당이나 사실은 호남의 민주당이나 저희는 이게 정당은 다른데 이게 정책적 차별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바를 어떤 색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빤스를 어떤 색 입었냐. 저는 호남의 민주당이나 영남의 이 미래통합당이 전부 같은 색 빤스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기대인 것 같다. 그렇죠. 거대 양당들이 독점하는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지금 호남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다 국민의당 출신이고. 지금 이제 또 민생당을 만들어서 그 지키려고 하고 민주당은 도전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 구도가 약간 있거든.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프리미엄 그 평가가 좋으니까 호남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영남에서는 그야말로 일당 독주죠. 그렇죠. 경쟁하는 정당이 없지.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라는 게 저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옆으로 세력 교체도 필요하지만은 아래 위에 세력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정치 개혁 입법들이 지금 아쉽기는 하지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또 꼼수로 이제 비례 정당을 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치를 갖다가 또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는 어떤 색깔이에요? 정치 철학이나 노선? 저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이제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요. 직접 민주주의로 우리가 한 발씩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인구가 몇 명이죠? 10만 명인데 그럼 할 수 있지. 예.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크긴 합니다. 크긴 하지만은 할수 있어, 10만 명이면. 읍면 단위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데이제로 가지만 그 문제점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한을 위임했던 것들 갖다가 이제 주권자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데이제가 잘 안 먹힌다 그러면 직접 가져와서 이제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주시에서 그런 걸 좀 촉발시켜 보고 싶고. 거기 그 국회의원 김재원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시장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는 아마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하겠죠. 예. 무소속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무소속으로 무소속 한 서너 명은 나오겠죠. 그런 가능성도 좀 왜냐 있어 9명이 보입니다. 뛰니까 네. 서너 명 나올 가능성이 있죠. 좋아하는 정치인 누구십니까? 좋아하는 정치인 강기갑 의원. 네. 어쨌거나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싫어하는 정치인? 싫어하는 정치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구에. 그리고 김재원. 또, 또 이제 아까 그 이탄희 판사님한테 물어보셨던 그 여성 정치인. 나경원. 김재원 공천 받았나요? 아직 거기도 경선 중입니다. 경선 중입니다. 아니 전에 그 김재원 씨가 뭐 후배 검사였나 선배 검사였나 그 사람 시장이었나요? 시장 군수. 군수. 군수로 내보내면서 의성 군수. 네. 그러면서 뭐 음주운전 자기가 덮어줬다. 그걸 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게 지역구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움은 항상 시민들 목소리만 남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용인 상주 이제 좀 얘기 들어볼게요. 선거 분위기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그 자유한국당 당시에 네. 후보들만 넣어서 여론조사했던데 네네. 조원희 후보는 빼고 언론사에서 자유한국당 중에서 누가 낫냐 이것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에서 시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니, 예단하고. 거기 이제 9명이나 되니까 거기 세니까 네. 아니 왜 민주당 후보를 빼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될 줄 알고? 여론조사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아직 해보진 못했는데 느낌상 얼마 그래서 정도 저쪽 후보들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러니까 9명이나 이렇게 다니니까 9명이나. 아니 그러면 그래도 거기서 당선되려면 후보들이 난립을 해도 최소 뭐 한 30%나 35% 정도는 얻어야 당선되는 지역 아닙니까? 아마 그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자꾸 정당 이름이 이게 안 붙어요. 자꾸 자유한국당이 편하고 미통당에서 예, 미래통합당. 미통당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그때 코로나 이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 같으세요? 선거 같은 데 심각하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잘 만약에 안 좋으면 그건 뻔한 거고 좀 마무리가 잘 되고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좀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잘 수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반전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이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경북 지역에는 다른 이제 프레임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인들 왜 안 막았냐? 중국에는 마스크 주면서 우리한테 왜 마스크 안 주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게 다른 여론과 다른 프레임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신천지가 셉니까? 거기도? 실제로 이제 거리에 신천지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SNS로 공유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게 신도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거기 이 신천지하고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연계된 이런 그 연루설들이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쟁점 안 되나요? 아직까지 쟁점화는 안 되는 것 그럼 같아요. 쟁점화 시켜야죠.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이게 정면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이 워낙에 이제 지금 침체되고 용인은 인구가 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은 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서 활력을 잃고 있거든요. 상주가 몇 명 정도? 10만 명. 10만 10만 명인데 명. 예. 아이고 이제 조금만 더 줄면은 뭐 이제 시를 예. 유지하기 쉽지 않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로 이제 선거를 이제 접근하는 거는 시민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좋아하지는 않다. 않습니다. 예. 약세 지역이니까. 네. 저 핵심 공약이 뭡니까? 저는 한 번쯤 갈아엎자입니다. 그건 슬로건이고 공약은 공약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탄희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을 이제 진흥하는 것은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 집토끼들이 행복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는 직접 지불을 해주고 지역 화폐를 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갖다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환경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지역에다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 이런 거를 도입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화폐, 네. 그다음에 농민수당 농민수당.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럼 한 번쯤 갈아엎자 이 슬로건이 상당히 세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자유한국당 계열에 있는 후보들이 하다 보니까 상주가 더 정체되지 않았냐 이 이제 문제식을 던지는 건데 그 슬로건을 보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갈아엎어야 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근데 이제- 문제식은 있구나. 네. 근데 지금 민선 1기부터 25년 동안 한 당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는 계속 이제 침체 일로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 바꿀 수 있겠어라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김부겸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김부겸 장관이 또 상주 분이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도 이제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된 상태거든요. 농업 농촌이 힘들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해법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갖다가 좀 방향을 바꾸자. 지금까지 이제 전부 경쟁력 강화에다가만 전부 다 올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유럽처럼 농업을 산업에만 맡기면은 답이 없으니까 국가의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농민들도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한계는 있지만은 그런 걸 갖다 상주가 처음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농민회도 옛날에는 굉장히 셌는데 네. 많이 약화됐잖아요, 네. 사실. 농민회 예를 들면 이제 전농이 있고 그 한농인가요, 거기? 한농연이 있죠. 한농연이 농민단체 있잖아요. 제일 큰 단체. 거기에 이제 경영자들이 주로 네, 많이 네, 네, 참여하는데 이쪽이 좀 그 더 혁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고령화, 그다음에 중소농들이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는데 한농연이나 전농도 마찬가지고 이제 위에 상층 농민들을 대변하는 단체처럼 돼 있거든요. 전체 농민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전체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대안을 연구하고 연구된 대안들을 갖다가 직접 실천에다 옮기고 그걸 갖다가 정책화해서 지역의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다시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농민 조직 또 농민 운동을 끌어안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농민 조직들 뭐 전농이라든지 되게 다 민중당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민주당은 이 운동 조직을 민주당의 이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면. 말이 좀 너무 질문이 난해한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다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어차피 저기는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는 아닌가. 양쪽에서 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서로가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 지역들도 많고, 그 다음에 농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무조건 잘했다, 잘 못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농정 적폐를 답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노동위원회는 있고 농업위원회가 있나요? 지난번 좀 늦기는 했지만은. 만들어졌나요? 네. 김영건 의원 뭐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지금 박진도 위원장이 이제 맡고 박진도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농특위에서 주로 이제 농정 개혁 작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니, 이제 진짜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도 이 농업 분야에 대한 당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저는 상주시장 꼭 당선됐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이름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원하는 결과가 못 되더라도 당의 좀 그런 역할, 농업 쪽에 이 역량을 강화하는 이 역할을 우리 조원희 후보 같이 이렇게 좀 합리적이면서도 이 결기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나서 주셔야 돼. 어르신들만 많거든, 사실은. 우리 조원희 후보가 시장이 돼서 달라지는 변화, 네. 또 시장 되면 우리는 무조건 한우 먹으러 가야 돼. 새로운 팔아줘야지 예, 지역을 예. 상주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아니 보시기에 예.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신뢰감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제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다녔는데, 선거를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지역,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계산을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꿈을 꿨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어차피 절실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변화란 것이. 지역에 이제 정체된 것들 안타까워하면은 그걸 갖다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은 변화를 위해서 진짜 절실하게 매달려서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았으면은 서로 연대해가지고 정말 변화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그 제가 만드는 변화는 사실은 상주가 바뀌면은 경북이 바뀌잖아요. 경북이 바뀌면 또 대한민국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곳에서 빛이 들면은 전체가 다 빛이 드는 거니까 한번 힘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유, 멋지네요. 자,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예. 예.